최용우 선수는 나이가 이제 5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선수가 50을 향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뭐 30을 해서 가고 있어. 맞긴 맞죠. 7연패다가 7연승 해버리고. 진짜 야구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순철 위원의 이런 입방정을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우시죠? 즐거우실 거예요 아마.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보이네요. 쟤 왜 저래? 갑자기? 저는 비겁하니까요. 내년에 3월에 맞춰서 그 주경기장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박원 총재님께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드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순철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 경향 김하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늘 함께하는 이순철 위원과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김하진 기자. 네.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내고 또 야구장에서 종종 뵀잖아요. 네. 네, 똑같이 저- 현장 누비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렇게 부산에서 다 있었는데 저는 기자님 멀리서 봤는데 저 멀리서 뵀는데 인사를 못 드렸어요. 네. 네.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맞아요. 취재하시느라고 네.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우, 그쵸, 그쵸. 네, 저는 옆에서 농땡이 치고 있었는데 맞아,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은 어제 부산에서 또 며느리에게 효도 받으시느라고 아. 며느리가 어제 꽃을 사오셨거든요. 아. 어버이날이라고. 네. 그래서, 이야. 효도도 받으. 저기요. 네. 제 입장도 좀 생각해가면서 미담은 말씀하세요. 널리 퍼뜨리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김하진 기자 오니까 막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하는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제발 방송에서 진짜 말씀드리는데 네. 그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곤란하시다 그러세요? 아니 말로는 저를 막 디스하면서 표정으로는 막 저를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입장 곤란해 죽겠어요. 겉으로도 그러고 왜 겉으로도 예민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겉으로도 좋아하고 저 없으면 방송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예. 저는 위원님하고 방송하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즐거워 그렇죠. 보이지 저 약올려 보이지 먹으니까 않습니까? 재밌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보이네요. 네. 저 약올려 먹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꾸 그 팬분들이 저 캐스터랑 해설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팩트였다. 작년에 그 뭐 수원에서 ABS 가지고 싸웠다 그게 짤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해명하느라고 아직도 맞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닙니다. 저희 누구보다 사이가 좋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같이 중계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오늘 오프드 야구 본격적으로 야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순위표부터 보여주세요. 자, 지난주까지의 순위를 보면 KT와 LG가 1, 2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가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면서 3위로 올라섰고요. SSG가 4위가 됐습니다. 기아와 두산은 공동 5위로 유지. 자, 그리고 한화가 주중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7위로 올라섰고 NC가 좀 주춤합니다. 지난주 1승 1무 4패로 일주일 사이에 3계단 떨어졌네요. 8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9위 롯데, 10위 키움까지. 자, 일단 지난주 가장 인상적인 팀을 좀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당연히 삼성이 또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면서 이제는 순위는 3위지만은 거의 이제 선두권이 눈앞에 보이는 자리에 오게 됐었고 네. 또 삼성이 선발진 정말 순탄하게 돌아간 것이 가장 또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은 최근에 부상자들 좀 돌아온 것들이 또 주장 구정 선수의 합류가 좀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최영우 선수가 매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면서 삼성의 분위기가 정말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미쳤어요. 미쳐. 아 근데 저는요. 삼성이 저기 잘한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해설위원 딱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우리 광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유준혁이 어깨에다 손 탁 올리면서 준혁아 나 다시 태어나면 야구 모른다 갈란다 딱 그랬는데 영락 없이 그 광고대로. 그런데 7연패다가 7연승하고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론을 하죠? 7연패다가 7연승 해버리고 진짜 야구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5강 예상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뺐던 팀이 한화와 삼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NC와 롯데를 5강으로 추가를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7연패를 할 때만 해도 투수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선발도 그렇고 볼펜도 그렇고 그 이대로 쭉 가면 호라도 선수 나올 때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운드가 좀 많이 불안하니까.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7연승을 하고 이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6번씩 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네. 지난주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준혁이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준혁 캐스터한테 말하는 것처럼 야구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더 설레발을 해가지고 또 안다고 그래가지고 네.
하지만 또 이순철 위원의 이런 입방정을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영상이 자극됐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 팀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즐거우시죠? 즐거우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제가 공경에 빠지면 그렇게 즐거우신 거죠? 아니요. 팬분들이 얼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빨개지면서까지 저렇게 즐거우면서 방송할 때 중계 방송하고 이럴 때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거의 뭐 포복절도 지금 수준의 웃음이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삼성이 그만큼 올해 어떤 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가 좀 심하다는 거죠. 연승도 길게 가고 연패도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치 앞을 좀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연패를 하는 동안에 구자욱 선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자욱 선수가 없었어도 그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메워가면서 타선은 이끌고 갔었는데 결국은 투수들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후라도 선수 빼놓고는 정상적인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다 했는데 구자욱 선수도 돌아왔죠. 최용 선수는 나이가 이제 5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선수가 50을 향했어요? 갑자기? 아니 40이 넘었으니까 50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30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맞긴 맞죠. 맞긴 맞죠. 아니 난 제가 뭐 틀린 말했어요? 50을 향해요.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진짜 환장하겠어요. 5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을 향해 가고 있어도 20대 초반, 20대 중반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꾸준함이 결국은 팀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야구는 투수 노름이기 때문에 투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데 갑자기 그냥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 해버리고 공격은 구자욱 선수가 돌아와가지고 더 강해져 버리고 저는 진짜 야구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야구 모르는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오프대 야구 이제 주간 그러나 저도 맞추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 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네. 그 대목에서는 말을 안 하네요. 그 대목에서는 제가 맞추는 건 이따은 데서는 맞히시는 것도 많은데 팬분들은 틀리는 걸 주로 기억을 하시니까. 네. 그렇죠, 알죠. 예. 좀 많죠, 어렵고 어록이 많아요, 저. 좋은 어록이 아니라. NC 다이노스가 사실 지난주에 가장 좀 힘들었는데 1승 1무 4패로 지금 순위도 많이 내려왔고 특히 이제 마운드 쪽에서 좀 선발진들이 일찍 무너지면서 불펜도 계속 힘들어지는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야구 참 제발 평론가들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좀 야구 좀 해주세요. 정말 네. 미치겠습니다. NC의 불펜이 강하다고 불펜이 지난주에 너무 강해가지고요. 말씀해 제가 야구를 주셨는데 보면서 NC하고 경기를 할 때 불펜 만약에 선취 득점을 NC에게 뺏기고 나면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은 팀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선발진도 그렇지만 불펜들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불펜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자기 볼들을 못 던지고 볼넷을 많이 허용하고 그런데 카운트를 또 유리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가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구 참 평가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결정적으로 그 1, 2 선발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점. 라일리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은 네. 생각보다 지난해 그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등판을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구창모 선수가 그렇게 긴 휴식을 하고 왔음에도 장타를 얻어맞고 하는 모습들에서 선발진이 무너지니까 이제 불펜진에 더욱더 과부하가 심해지겠죠. 그 부분들을 타선이 또 극복할 수 있는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또 NC도 역시 연패도 긴 팀이고 연승도 좀 잘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네. 정말 다가오는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할지는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야구 해설위원들 평론가들을 위해서요. 제발 그냥 누닝실을 하든지 위닝실을 하든지 이렇게 하서 긴 연패 가지 마시고 그럼 서로 괴롭잖아요. 선수도 괴로워, 보는 사람도 괴로워, 감독 코치 괴로워, 뭐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제발 좀 우리 평론하는 거 맨날 저처럼 맨날 다르게 하고 틀리게 하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캐스터가 저 비웃고 있고 저를 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막 이렇게 놀림 당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예측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좀. 네. 비웃은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왠지 모르게 즐겁긴 즐겁네요. 주간 베스트 라인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각 포지션별로 한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저와 이순철 위원이 각각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저는 오러클린, 김재윤, 허인서, 아데릴린, 김상수, 노시환, 전민재, 구자욱, 힐리어드, 박재현 그리고 최용훈 선수 선정을 했고요. 이순철 위원은 오러클린, 김재윤, 허인서, 김태현, 고승민, 노시환, 전민재, 구자욱, 박혜민, 박재현, 강백호 선수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좀 겹친 편인데 그동안은 마음이 잘 안 맞다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선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러클린 선수를 저와 이순철 위원 둘 다 선정을 했는데 한 주간 이제 2승, 두 번의 퀄리티 스타트 화요일과 일요일 모두 네. 호투를 펼치면서 지금 삼성 선발진이 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러클린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오러클린 선수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장기 계약을 했고 또 거기에도 오러클린 선수는 소위 말하는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대로만 네. 가게 된다면은 그렇다 보니까 오러클린 선수가 이제 적응할 단계도 다 끝났고 또 어느 정도 다른 선발 투수나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러클린 선수가 더욱더 좀 신나게 투구를 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을 때 스피드가 좀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그때는 날씨 탓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신장에서 볼 스피드, 볼 끝에 힘이 살아나니까 아무래도 좀 그 큰 신장을 가진 선수들에게는 타이밍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르킨 선수가 스피드까지 이게 향상이 돼 버리니까 상대 타자들이 쉽게 지금 공략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쭉 가면은 삼성은 확실한 원투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태인 선수도 점점 좀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부상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좀 작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이 원투펀치가 확실히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원태인 선수들이 부담이 좀 덜 할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최원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이 지난주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구원 투수도 둘 다 김재윤 선수를 뽑았습니다. 김재윤 선수가 통산 200세이브도 달성을 했고 김용수, 구대성, 오승환, 임창용, 손승락에 이어서 역대 뭐 최고의 마무리들만 달성했던 이 200세이브 고지에 김재윤 선수도 올라섰는데 뭐 물론 힘들었던 또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김재윤 선수의 이 위협은 정말 기념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김재윤 선수가 지난해 좀 다사다난했잖아요. 네. 이호성 선수에게 마무리 자리를 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 시즌에는 뭔가 좀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재윤 선수가 지난해 안 좋았던 건 시즌 초반에 이유모르 부진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방법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또 김재윤 선수가 올 시즌엔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승환 선수 이제 없고 거기 네. 뭐 불펜 베테랑 임창민 선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불펜진이 다소 젊은 삼성의 불펜진에서 김재윤 선수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또 불펜에 또 약점이 크다라고 느껴진 팀이잖아요, 삼성은. 네. 근데 김재윤 선수가 중심 잡아주니까 이제는 불펜의 약점이라고도 꼽기는 좀 어렵게 또 다른 투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김재윤 선수를 그 세이브하는 모습으로 올라왔을 때 특히 창원에서 막 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쟤 왜 저래?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은 제가 놀랬다는 거죠. 네. 갑자기 볼 끝에 힘이 그러니까 볼 끝에 힘이 살아나니까 마운드에 올라가서 타자들에게 자신의 그 빠른 볼을 자신감 있게 투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볼 끝에 힘이 살아나서 움직이니까 본인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아무래도 헛스윙도 많아지고 네. 범타도 많아지고 막 연속해서 삼진을 잡고 막 하는 모습이 한참 김재윤 선수가 좋을 때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웠었습니다. 네. 제가 예상은 좀 틀렸지만 하여튼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데 대해서는 특히 나이 먹고 돌아왔다는 데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덕목이거든요. 그렇죠. 예. 투수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선 김재윤 선수인데 지금 이제 전성기의 구위를 되찾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포수도 이제 둘 다 허인서 선수 뽑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지금 허인서 선수의 눈부신 활약이죠. 네. 네. 허인서 선수는 이제 이준혁 캐스터는 야구 선수 신인들이 좀 잘하면 이제 주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근데 주전이 됐다. 다시 한번 이렇게 허인서 선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인서 선수는 수비에서도 크게 그러니까 원래 공격형 포수 힘이 있는 타자인 모습이었는데 수비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최재훈 선수가 주전으로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최재훈 선수의 타격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까지 겸비하고 있는 허인서 선수가 마스크를 쓰는데 결국은 포스트를 볼 때 수비에서 뭐 요즘은 프레임을 안 하니까요. 볼배합을 어떻게 하느냐, 또 브로킹을 또 얼마나 하느냐, 이루 송구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타격까지 되기 때문에 주전 마스크를 앞으로 쓸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이고 이제는 완전하게 최재훈 선수와의 어떤 그 대등함을 넘어서 더 잘하는 포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권인수 선수가 주전 자리를 굳혔다. 굳혀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준혁 캐스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네. 주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약간 캐스터니까 약간 좀 이제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고 네, 위원님은 이제 해설로서 뭐 그러더라고. 이준혁 캐스터가 주전이 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이준혁 캐스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결론을 짓고 저기는 좀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놔놓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비겁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내야에서 이제 김태현, 고승민, 노시환, 전민재 선수를 뽑아주셨고, 저는 이제 아데를린, 김상수, 노시환, 전민재 1루수와 2루수가 좀 달랐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데를린 선수가 그래도 상당히 쇼킹한 등장 아니겠습니까? 4개 홈런을 몰아치면서 홈런보다 단타가 어려운 사나이 한 주간 4홈런 10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로 아데를린 선수를 뽑았고 김태현 선수도 뭐 주간 타율이 5할 2푼 6리나 기록이 될 정도로 상당히 뜨거웠는데 뭐 김하진 기자는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이 저는 가십니까? 김태현 선수를 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말씀대로 타격 성적이 워낙에 좋았었고 네. 사실 지난주를 맞이할 때 하나의 그 전망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하나는 올 시즌 타격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팀이기 때문에 네. 타자들 활약이 중요한데 김태현 선수가 지난주에는 정말 그것을 입증하면서 더 이상의 뭐 이제 뭐 유망주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엄연한 주전으로서의 활약을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타선을 또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김태현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이벌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을 하니까. 네. 근데 때로는 없을 때도 좋다라는 생각. 김태현 선수가 라이벌이 잠깐 재조정을 하러 내려간 사이에 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네.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으면서 네. 그 김태현 선수 인터뷰할 때 웃으면 되게 귀엽거든요. 모든 것이 편해졌구나. 그러니까 타격도 잘 되고 그래요. 라이벌은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잠시 없어져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최은성 선수의 이탈이 어쨌든 김태현 선수에게 좀 기회가 되고 저는 있으니까 주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는 저는 채자도 안 꺼냈어요.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건 최인성 선수를 무시하는 거죠. 경쟁자가 누구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잘 분명히 주어는 이야기 아니라서 다 오롯이 이준혁 캐스터가 최은성 선수를 언급했어요. 최은성 선수 빨리 건강하게 잘 복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루수도 이제 김상수와 고승민으로 갈렸는데 김상수 선수가 주간 6할의 타율, 안타를 12개나 몰아치면서 도저히 뽑지 않을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성적을 보여줬고 지난주에 복귀한 고승민 선수도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순철 위원의 또 선택을 받았습니다. 고승민 아니 선수 우리 김하진 기자가 고승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의 롯데 타선과 돌아오지 않았을 때 롯데 타선이 훨씬 더 평가가 잘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고승민 선수가 사실은 그 재활군에서 많은 경기를 치렀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그 상대했던 투수들이 대학생 투수들인데 대학생 투수들의 공을 보다가 이제 1군에 정말 빠르고 강한 그런 공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가 정말 관건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포지션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나승엽 선수도 그렇고 고승민 선수도 치게 되면서 확실히 이 선수들이 뭐 리그에서 내놓으라 하는 뭐 대표적인 내야수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은 롯데 타선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크거든요. 네. 또 내야의 좀 중심을 잡을 또 롯데 또 지금 하위권에 처진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 실수, 실책 이런 것들 요인인데 고승민 선수는 계속 이루수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붙박이 이루수로 고승민 선수가 타격까지 해주는 것 자체가 물론 김상수 선수의 이 성적이 워낙에 뛰어나지만은 팀의 형편이나 그런 사정을 봤을 때는 고승민 선수의 좀 기여도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고승민 선수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TV도 보고 이제 현장에 가서 어제는 또 사직구장에서 봤는데 나승엽과 고승민 선수가 돌아와서 롯데 타선이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강해졌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딱 이 모습 이대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야구 선수 끝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부터 봤냐면요. 딱 왔는데 머리까지 다 짧게 딱 자르고 와서 야구를 엄청 진중하게 하더라고요. 두 선수가 팬들에게 아주 또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야구에만 열중을 해서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보여서 이 모습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돌아와서 팀 롯데 팀 컬러가 완전히 달라졌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본인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반복되면 나쁜 놈이고요. 단지 젊어서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네. 자, 다음으로는 3루수 노시환 선수가 홈런 4개를 한 주간 터뜨리면서 또 선택을 받았고, 유격수는 전민재 선수 주간 타율 4할 1푼 1리에 OPS 0.915의 좋은 성적을 또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야에 이제 구자욱, 박혜민, 박재현 선수를 선정해 주신 이순철 위원이고요. 저는 구자욱, 박재현의 힐리어드로 이렇게 한 자리가 달랐습니다. 일단 뭐 구자욱 선수에 대해서는 뭐 삼성의 지금 이 파중의 7연승 행진에 좀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이 타격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 분위기를 만드는, 잡는 그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강민호 선수도 타격 부진으로 2군 내려가서 이 중심을 잡아줄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구자욱 선수가 그런 역할을 참 잘해왔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오래 좀 주장을 맡긴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구자욱 선수가 팀 타선도 있고 없고도 다르고요. 외야에 있고 없고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삼성의 이 연승 행진에는 구자욱 선수의 중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야구를 하다 보면요. 야구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혜민 선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야구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야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과정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결과만 기록되는 게 많은데, 박혜민 선수는,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혜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기록되지 않는 그런 야구 흐름을 어떻게 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야구를 잘 하고 간다, 파악을 잘하고 있다, 흐름을 잘 읽는다, 이렇게 하는데, 대전에서 경기를 하는데 연장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키스번트를 하기라, 키스번트를 세븐티번트 스케줄을 하려고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그 다음 구종을 빠른 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서 그걸 했다는 거. 그게 기록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저께 황성민 선수 1위 선수하고 하는데 3볼이 됐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이래서 투구 패턴이 그럴 때가 많으니까 3볼 된 상태에서 다시 선두 타자로 나왔는데 스트라이크 2개를 연속으로 되니까 3-2가 됐습니다. 황성민 선수 어떻게 했냐? 타이밍을 불렀어요. 네. 리듬을 싹 깼어요. 이해를 선수. 그것도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물론 기본기를 잘 다지고 그거를 잘 숙달시켜서 경기 흐름을 파악을 해서 경기를 운영을 하면은 그것이 틈새가 좀 많이 생기지 않고 탄탄한 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감독이 개입하는 것이 줄어들고 선수 스스로가 풀어가면서 팀이 탄탄해지면서 전력이 강화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두 선수가 하는 걸 보고 참 야구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전문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야구를 참 잘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지금 외야에서 오늘 베스트 나인에 선정이 됐는데요. 네. 외야에서는 가장 그 인상을 남겼던, 지난주 인상을 남겼던 선수가 박혜민 선수. 그러니까 이 베스트 나인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황선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들,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이게 프로에 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할 때 벤치에서 있으면 선배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 뭘 하는 건지 이렇게 쭉 읽어보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런 상황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야구 흐름이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모든 선수들이 잘 만들어가면 기복이 없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탄탄한 기반을 다져 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박재현 선수에 대해서는 뭐 이순철 위원도 뭐 중계도 계속 하셨고, 박재현 선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준혁 캐스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는 신인이지만 신인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없이 완전히 옛날부터 주전 선수가 된 것처럼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더 네.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 하나, 박재현 선수 출연으로 기아 타이거즈는 새로운 활력소를 찾았다라는 것이 딱 그 단어에 어울리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것을 지금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만 19살 선수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 야구장이 완전히 자기 그 앞마당이 돼가지고 너무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로 박재현 선수가 이제 홈런 5개 쳤는데 그 중에 4개를 제가 중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박재현 선수가 이제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멘트를 했군요. 주전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는 거요. 네.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말 안 굳혔습니다.
5개 중에 4개. 이제 박재현 선수가 저를 반가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네, 제가 중계했을 때 본인이 좀 잘 쳤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군요. 아무튼 네, 첫 번째 칠 때와 지금 칠 때도 생각은 똑같습니까? 굳혔습니다. 굳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김하진 기자를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은 신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신구장 어디까지 왔니? 네, 지금 인천 청라 돔구장 그리고 잠실에 또 새롭게 건립될 돔구장 그리고 부산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신구장까지 지금 이 신구장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KBO 리그의 흥행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올해도 벌써 개막 14일 만에 100만 관중 돌파했고 지금 현재 뭐 300만까지 간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리그 평균 좌석 점유율 81.8%였고요. 특히 한화, 삼성, LG, 롯데는 90% 이상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만 하면 거의 뭐 관중석이 꽉꽉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신구장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됐고 그래서 지금 3개 구장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것만 보면 네. LG는 이제 잠실은 이제 지으니까요. 네. 롯데가 좀 이따 롯데를 사직구장을 다루겠습니다만 사직구장이 가장 급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점유율은 저렇게 높은데 아직도 옛날 구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방송했습니다만 관중분들 그 2시 경기 대학교 때서 뜨거워가지고 네. 너무 좀 안쓰러웠습니다. 네. 관중분들은 많은 관중인데 아무튼 신구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뭐 요즘 특히 대전이나 대구 이런 데는 정말 야구표 구하는 게 거의 권력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표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어린이 팬들도 뭐 부모님이 야구표 구해주는 게 최고의 뭐 선물이라 그러고 뭐 그런 최고의 야구 흥행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지금 뭐 진행 중이죠. 청라 돔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2027년 말이죠. 그래서 2028 시즌부터 이 청라돔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규모는 2만 3천석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 이 쇼핑센터 안에 야구장이 위치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현재로서 개막 직전까지 제가 알아본 공정률은 40%고 상반기 중에는 이 지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준공은 2027년 말 그리고 2028년 초 공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건축을 설계한 곳은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포츠 전문 설계사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해외에서 첨단 기술로 지은 동구장 사례들 참고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런 형식의 동구장을 지어서 몰입도 현장감을 강화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홈플레이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호텔과 인피니트 풀이 자리를 하게 될 예정으로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고 그러니까 호텔 객실에서도 야구를 볼 수가 있고 뭐 인피니티 풀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구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게 되고 우측으로는 쇼핑몰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필드 청라의 멀티 스타디움은 기존과는 다른 게 경기장 내 호텔과 인피니티 풀을 함께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또 쇼핑몰과도 연결이 돼서 이 고객들이 한 공간 안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시설이라는 게 이 준공하는 측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는 쇼핑몰도 있고 야구 팬들도 가고 지금 차차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연계가 돼야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접근성이 근데 중요하죠. 지하철도 그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빨리 연결이 잘 돼서 빨리 중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야 꼭 자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 시설도 확실히 해놓으면 자차를 가진 사람도 많으니까 주차하기 편하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더 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같이 연계가 돼서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네요. 이 구장이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청담동역이라고 이 개통이 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2027년 개통이 되면은 그대로 바로
야구장 개장과 함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2029년으로 밀려서 밀렸군요. 그 사이에 개통 기간 동안에 뭐 어떠한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죠. 뭐 셔틀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1년 동안은 그렇게 팬분들이 이동하는데 그런 경로를 이용하거나 좋은 경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는 유일한 고척돔, 유일한 동구장이 이제 고척돔인데 고척돔도 개장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고 지금 2028년 개장이면 고척돔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돔구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기존에는 이제 기업 구단이 뭐 직접 야구장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알고 계실 텐데 이 청라돔은 지금 SSG가 직접 네. 소유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현행법상으로는 체육시설은 민간이 소유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잠실도 서울시를 위탁을 하거나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 이 SSG 그리고 이 5그룹이 신세계가 민간이 소유한 부지에 민간이 자본을 도달해서 이 민간이 운영하는 이 최초로 이런 모델을 기획을 해서 사실상 체육시설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복합 문화시설로 했기 때문에 이 신세계가 스타필드 청라에 속한 청라돔의 법적 지위까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장점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운영이나 했을 때 이 주최 측에서는 쇼핑몰과 결합이 되어서 뭐 많은 소득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고 또 보수나 이런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뭐 선수단에서 이런 점이 나와서 이런 야구장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이 몇 단계 거쳐서 얘기가 들어가고 또 이런 피드백이 오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이 수익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테고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좋지만은 야구장을 꾸리고 이렇게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때 바로바로 좀 반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각구장이 신구장에 있어도 시와 막 이런 광고 관리공단이 문제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 구조 면에서 수익이 훨씬 더 본인들이 다 알아서 다 그걸 다 처리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빠르고 만약에 관중들만 많이 오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청라돔은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이제 한 지역 연고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이동을 하는 구장입니다. 예전에 이제 도원구장에서 문학구장으로 옮긴 게 2002년이었고 이번에 이제 청라로 옮기게 됐는데 기존에 이제 문학구장도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볼파크형 관중 친화형 구장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지금 사실 가봐도 참 잘 지은 야구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좋은 구장인데 이 기존의 랜더스필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 방안이 정해져 있나요? 아무래도 인천시는 이 랜더스필드이자 문학경기장을 이 공연과 스포츠를 결합한 K컬처 아레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야구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는 공연장도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월드컵 경기장, 뭐 올림픽 주경기장 이 정도 있고 고척돔, 뭐 올림픽 공원 이 정도는 규모가 작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아무래도 이 K컬처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문학경기장을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방식을 해서 거기에다 교통도 좋잖아요. 바로 지하철로 나오면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공연을 많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복합 시설로 바뀌는 것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을 그대로 형태로 놔둔 상태에서 야구장도 활용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공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까? 뭐 주된 곳은 뭐 문화 공연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뭐 거기에 아마도 뭐 체육적인 이런 면도 필요하게 된다면은 같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최근에 야구장으로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구장이기 때문에 야구인들로 봐서는 야구장이 없어지는 것은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천이고 하면 요즘에는 또 거기가 천연잔디고 하니까 고등학교 전국 대회도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공연도 하고 야구장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야구장으로서의 정체성도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청라돔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제 잠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실 돔 야구장 역시 이제 올 시즌까지 기존의 잠실 야구장을 쓰고 이 구장을 이제 허는 거죠. 철거를 한 이후에 신구장을 건설하기로 지금 목표가 잡혀 있는데 지난 3월 11일에 이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민자 사업을 통해서 이 건설 계획 공식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착공 예상 시점과 개장 예상 시점은 언제로 잡혀 있나요? 네. 현재 잠실구장은 시즌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올해 12월이죠. 철거에 들어가게 네. 되면서 동시에 동구장 건설이 시작을 할 예정이고 5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통해서 2031년 말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2032 시즌에 정식으로 이제 잠실에 팀들이 들어가서 3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의 계획이 짜져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러면은 이건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럼 LG와 두산은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방안들이 많았죠. 뭐 고척돔 같이 쓰냐 어쩌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주경기장을 보수를 해서 그곳을 대체 야구장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근데 제가 어제까지 취재를 해본 결과 그러려면은 올해 이 기존 잠실구장을 허물고 그쪽으로 넘어가려면은 그 주경기장 쪽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상 내년에 3월에 맞춰서 그 주경기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복합적인 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기도 하고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전문가 의견들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봤더니 그 계획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건축적인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그 주경기장이라는 곳에서 아무래도 관중도 거의 10,000명대로 줄어들게 되고 지금 네. 23,750명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런 여부와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선수단이 또 그 야구장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 이런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빨리 이것들이 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최근까지 이 준비를 하면서 취재한 바로는 그게 뭔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를 키워서 저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 동구장 고척 동구장 지을 때 그 서울시 그 동구장 추진이 자문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의도 몇 번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담당을 했던 분들은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다른 부서로 갔든지 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하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다른 데로 갔을 거니까요. 뭐 그 새로 맡으신 분들이 자문도 구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지금 LG 두산에 그 계신 분들이 구단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그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방안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일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게 일이 진척될 가능성이 빨리 진척될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있고 고문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분을 향해서 이 두 구단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이 자꾸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그 해주겠지 하면 이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금방 김하진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주경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쭉 길쭉이 돼 있어서 이쪽이 홈이면 이쪽이 짧을 것이고 좌익수 쪽이 저쪽이 홈이면 저쪽이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부대 시설 또 중계진들이 들어가서 중계하는 문제 엄청나게 일이 많을 건데 양 구단이 뭔가 좀 확실하게 그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자꾸 이렇게 쪼르면서 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3월에 들어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일이 진척이 일이 안 돼서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모두에게 다 민폐가 되는 거죠. 간주를 보러 오신 분도 그렇고 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네. 우리 방송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가 일사천리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 구단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야구인들을 옛날에 고척돔 할 때 하듯이 네. 야구인들을 좀 그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달라라고 하면 본인들이 모르는 것을 좀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양구단은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일을 매우 빠르게 지금 성적에 신경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서와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좀 졸라야 되는 것 아닌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장 내년부터 이제 5년을 LG 두산이 임시구장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진행이 더딘 만큼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이 계획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신구장은 3만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2만 3천여 석인데 잠실 야구장이 잠실은 사실 뭐 한국 야구의 좀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뭐 여기 새로 짓게 되면 돔구장을 짓게 되면 여기서 뭐 앞으로 국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치를 수 있을 텐데 3만석 좀 적다는 의견도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이 서울시에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균형발전부부, 균형발전기관 동남권 사업에서는 이 야구장의 관람석 규모는 우선 협상 대상자 등과 협상 과정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뭐 전문가 의견, KBO, 구단 의견 반영해서 3만석 내외로 계획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좌석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 없는 것 같고요. 충분히 야구계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다양한 네. 뭐 측면의 의논을 들어본 결과 최종적 결정이 된 것이 3만석이다 했는데 뭐 기존에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뭐 그런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지금 야구 팬분들의 어떤 그 증가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3만석이 적은 규모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더 늘린다고 한다면 또 그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쉽게 그렇죠. 접근하지 예. 못하는 것 같네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장이라도 그 우리가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는 데 있어서 네. 별 차질 없이 빨리 좀 잘 이루어져 진척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뭐 그 일본의 도쿄돔이나 그 타이완의 타이페이돔이나 다 4만석 이상 규모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팬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뭐 정해진 건 3만석으로 어쨌든 뭐 여기서 앞으로는 뭐 예전에 고척에서 했던 MLB 그 서울 시리즈라든지 혹은 뭐 WBC도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도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국제 경기 유치가 가능한 그런 기준을 잡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잘 지어만 진다면은 앞으로도 뭐 예전에도 서울 시리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개최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WBC를 우리 홈에서 하는 그런 그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맨날 우리 도쿄 가서 그렇죠. 맨날 뭐 우리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잘 지어지게 된다면 우리만의 돔으로 또 세계 야구 팬들을 네.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놓으면 이제 그 MLB가 지금 WBC를 하는 주 목적이 야구의 세계화잖아요. 네네. 야구 세계화에 널리 펼치기 위해서 야구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을 목표로 삼고 WBC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대회도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런 대회 시기에 동구장이 없고 막 이러니까 네. 추워서 날씨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제 WBC 같은 대회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보네요. 그러면 또 뭐 멀리 또 일본까지 안 가서 야구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렇죠. 예. 또 팬분들 의견 중에 이제 개폐식으로 지으면 안 되냐. 이게 돔 뚜껑을 덮어놓는 것도 좋긴 좋은데 또 이게 잠실의 푸른 하늘 보면서 야구 보는 그런 또 맛이 있으니까 네. 개폐식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건 좀 예산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그렇죠. 예산 차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열고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당초 계획보다는 2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수천억의 그런 비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야구장 하나만을 바라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잠실 네. 전체 조성하는 그렇죠. 예, 그런 예, 과정이기 때문에 그 조성하는 예산 안에서 야구장만 홀로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개폐식 도문에 대한 가능성은 아무래도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개폐식이 네. 되면 좋은 점이요. 이 동구장은 다 인조잔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개폐식을 해놓으면 천연잔디 할 수 있거든요. 네. 요즘은 다 천연잔디에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동구장을 해놓으면 잔디 그 생성 단계가 이게 항상 해가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돼서 그냥 인조잔디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저기 저 동구장을 지으시는데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3만석이 아니고 그 개폐식을 하는 것 돈으로 그냥 이 관중석을 한 5천석이라든지 만석을 더 늘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하늘을 못 보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동구장이 그 생기니까요. 시애틀 메리너스 구장이 개폐식이거든요. 아, 근데 예. 항상 그 열려 있어요. 근데 그 한번 열고 닫고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애틀 메리너스의 구장은 천연잔디로 돼 있거든요. 이게 개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딱 열고 하면 굉장히 쾌청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이제 닫을 때 그 웅장함도 굉장하거든요. 이게 해놓으면 멋지는데 그게 도움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사실상 이제 메인입니다. 예, 부산. 예, 부산입니다. 부산.
자, 사직야구장이 지난해 말이었죠.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2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가 되고 있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구장 문제, 또 관중석 규모, 또 이게 돔으로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잡혀 있는 대략적인 계획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이제 사직야구장을 이제 새롭게 2만 1,000석 규모로 짓는다는 건데, 자, 일단 뭐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죠. 네, 네. 현재 계획으로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사직구장 자리에 하고 네. 그 옆에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개보수해서 그곳을 임시로 쓰게 되면서 기존 자리에 사직구장을 새롭게 네. 만든다는 잠실이랑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내용인데. 비슷한 계획이죠. 그런데 또 이게 돼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떤 후보가 최종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후보마다 또 안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가 내놓은 안 쪽에 어디 표심이 쏠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예. 사립구장 가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네네. 제가 허구현 총재님께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그 허구현 총재님 별명이 허프라잖아요. 네. 다른 구장 막 이렇게 각 그 시도에 구장 많이 짓게 하려고 엄청 많이 해설할 때부터 많이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예. 총재님 내일 모레 지방선거입니다. 후보들이 지금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 하고 있으니까 야구팬 이렇게 많은데 막 이게 열심히 이 고향이시잖아요. 허구현 총재님. 부산 출신이시죠. 예. 예, 많이 발로 뛰셔가지고 지금도 많이 발로 뛰시는데 많이 발로 뛰셔가지고 제발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좀 더 후보자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나오는 시장 후보자들 좀 압박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제 낮 2시 경기 방송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때 앞에서 야구 보신 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고향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어떻게 좀 추진을 하셔서 많이 좀 역사에 남도록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허구현 총리님에 쓰는 그 영상 편지입니다. 허프라님입니다. 아, 누가 유튜브 여기서 이게 허 총재님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낼 수 뭐예요? 있겠습니까? 예. 네? 요새 우리가 뭐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총리님 그 아니죠. 예. 제가 무슨 뭐 총리님 헐뜯는 것도 아니고 총리님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쓰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기 그 우리 허프라 총리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예. 그 가장 낙후되어 있는 구장이 그 있으니 낯이 살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딱 좋잖아요. 아까 우리 맞습니다. 김한진이 예.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 후보가 나왔는데 네. 그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이제 부산시장 주요 후보들의 지금 그 야구장 관련 공약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전재수 후보는 북항 쪽에 돔구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 북항 그 부산역 있는 그쪽이죠. 예, 네. 그쪽에 이제 부지를 잡아놔서 거기에 돔을 짓겠다. 박형준 후보는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네. 사직 재건 주간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정의한 후보는 사직에 이제 돔구장으로 전환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지금 공약들이 있습니다. 북항에 짓든 사직에 짓든 어쨌든 뭐 빨리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각자의 계획들이 있죠. 이 네. 북항에 짓는다는 것은 북항의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네. 아무래도 부산역도 가깝고 또 다른 쪽에서 오는 그런 팬들이나 이런 거 이동이 용이하고 접근성에 네, 접근성이나 장점이 있죠. 이런 점에서 또 최근에 북항 쪽에 뭐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다가 또 보이는 맞습니다. 야구장의 네. 그런 낭만. 네. 그런 것들도 크게 하고 또 사실상 전재수 후보가 정말 구체적인 안을 꺼내면서 현실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재수 후보는 북항을 신규 건립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박형준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직구장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는데 네. 또 아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직구장이 기존에 있는 것과 또 북한을 옮겨가는 것과 또 그 사직구장 근처의 상권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은 들고요. 그 지역은 지금 뭐 야구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네네네.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북한에 대한 그런 환영하는 그런 시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사직구장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어느 쪽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멀리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또 북한에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의 팬심은 또 그쪽으로 표심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구체적인 이런
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부산에서 가장 큰 표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표심에 대한 롯데 입장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어쨌든 롯데로서는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긴 한데 네. 이 선거가 끝나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롯데의 입장은 뭐 어떤 후보의 뭐 지지나 이런 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부산시가 결정한 안을 충실히 따르고 롯데로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롯데 역시 6월의 지방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참 특이한 곳이에요. 사직구장 근처는. 광주 같은 데는 9시인가 10시 넘으면 앰프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시끄러워서 학생들을 맞아요. 예. 공부하고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파트 주거 생활에 단지가, 영향을 예. 주기 때문에 그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근데 사직구장 근처에 계신 분들은 사직구장이 절대 옮겨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상권도 많이 형성돼 있고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그 아무래도 좀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야구장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막 이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박형준 후보는 그러는데 전재수 후보는 이제 북항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북항 이치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 고향이 부산인 우리 기반이에게 물어봤는데 바닷가 근처라고 간다고 한다면 도움구장으로 짓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아니면 더 땅 깊숙이 좀 들어가서 바람 영향을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닷가면 바람의 영향을 좀 맞아요. 많이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건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바 롯데구장이 그렇게 그렇죠. 바람이 바람이 많이 엄청 불잖아요. 심해가지고 네. 야구가 굉장히 지금도 사직구장에서 바람 많이 불면 경기하기 매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구장이 지금 좋죠. 근데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동구장이 안 짓고 북항으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가서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도록 지금 사실은 대전구장이 좀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멋지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기 부산도 정말 뭐 야구의 인기가 너무나 뜨거운 도시고, 근데 지금 사직구장이 2만 3천여 석 정도 규모인데 지금 재건축안에는 2만 1,000석,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대전이 작년에 개장한 대전이 17,000석으로 지었는데 이게 거의 뭐 지금 작년부터 맨날 매진이 되고 있어서 더 그렇죠. 크게 지었어야 된다는 의견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한번 지을 때 좀 크게 지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전도 애초에는 그것보다 관중석을 더 여러 많이 가지, 가져가기로 했었던 계획에서 이해관계가 시작을 한 거로 있었다면서요. 네. 알고 있었는데 뭐 이따가도 10개 팀의 이런 이야기나 지금 있는 구장들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난해 제가 흥행에 대한 이런 취재를 하다가 들었던 것이 더 이상은 관중이 더 늘어나는 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올 시즌에 이 최대치가 거의 풀로 되지 않는, 거의 뭐 모든 야구장이 다 풀로 차지 않는 이상은 새로 야구장을 짓는 이것들이 관중수에 더 변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전구장이 오히려 2만 석보다 더 적게 지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가운데 이 사직구장은 오히려 더 줄면 안 되는 그런 구장이죠. 정말 표구하기 정말 어렵고 정말 지금도 성적에 힘든데. 상관없이 그렇죠. 네. 표심이 정말 팬심이 정말 큰 팀이긴 큰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좌석 수에 있어서는 또 팬들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야 되기 마련인데 또 각자의 이 공약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저는 또 오랫동안 또 부산에서 뭐 나고 자랐던 사람으로서는 항상 또 부산 시민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라는 또 마음이 있으면서 항상 매번 이 선거 때마다 뭐 그렇듯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는 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좀 돼서 제대로 좀 롯데가 좀 신구장을 해서 이 야구 도시 다운 그런 거 좀 갖추길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고현 총리님 가셔야 됩니다. 6.3 지방선거에 꼭 가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허프라의 이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올쏘. 네. 어쨌든 사실 지금 뭐 요 몇 년간 KBO 리그의 흥행이 사실 올해가 최고치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또 넘어가고 그렇죠. 또 올해가 최고치 아닐까 했는데 올해 또 넘어갔어요. 지금 300만 관중을 지난 5월 7일에 달성을 했는데 166경기 만에 달성을 했고 이게 작년보다 더 빠릅니다. 작년에 175경기였는데 9경기 단축이 됐습니다. 가장 빠른 페이스로 또 흥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1,300만 관중을 달성할 수 있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올 시즌 구장별 관중 현황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평균 2만 3,722명의 관중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가 이제 가장 많은 관중을 수용하는 구장인데 여기가 98.8%의 점유율이니까
대구는 진짜 대구는 선수들도 지금 표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할 맞아요. 정도로 맞습니다. 네, 선수들도 정말 미리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대전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7,000석이기 때문에 지금 99.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실 97.8%. 아, 어마어마합니다. 뭐 사직과 광주도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정말 이제 야구장을 지을 때 몇 석으로 지어야 되느냐 이러다 이게 또 최고치가 아닐까 나중에 또 지어놓으면 막상 또 흥행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그래도 뭐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추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이후에 변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25,000석 25,000. 안전하게 네. 25,000석은 기본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신구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25,000. 이순철 의원. 네, 저도 뭐 김화진 기자의 네. 그 숫자에 동의합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우리 그 대구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청라섬 이야기하면서 접근성 이야기했는데 대구 딱 멀리 진짜 경산 쪽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도 그 앞에 딱 내릴 수 있고 대중교통도 충분히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크게 그렇게 불편을 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라섬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구장도 25,000석 기본적으로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자체 요즘 지방자치 시대니까요. 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또 필요해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정해진 것을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정해진 어떤 그 규모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그러면 그냥 기왕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빨리 가시고 만약 안 정해졌다 한다면 빨리 첫삽을 뜨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저희들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는 KBO 리그 팬들께 보답할 수 있게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즐기실 수 있게 얼른 이 신구장 사업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더야 픽 선정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경기를 선정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화수목 잠실에서 삼성과 LG가 맞붙습니다. 2위와 3위의 대결이죠. 지금 반경기 차인데 지금 뭐 10개 구단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은 삼성과 또 끈끈한 짜임새로 LG 트윈스 지금 상위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이순철 의원 결국은 이 두 팀이 이번 주 중에 대결 펼쳐 위닝 시즌을 가져간 팀이 결국 선두권 1위로 치고 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는 상승세고 LG가 대전을 가서 하나가 좀 흐트러져 있고 대체 선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징 시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빨리 끌어올리고 해서 삼성과 한다고 한다면 이 선두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KT, LG, 삼성이 약간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환영 기자도 취재하러 가십니까? 잠실? 네, 맞습니다. 저도 삼성 담당으로서 가는데 네. 이 매치 자체를 KT도 참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자신 팀들과 정말 선두권에서 경기해야 될 팀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두권에서 만나서 이 소위 말하는 전자 라이벌이잖아요. 정말 네네. 전통의 이런 라이벌 그렇죠. 중에 하나로 꼽히기는 하는데 이번 주에 선발진들이 얼마나 양 팀이 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는 둘 다 국내 선발들이 나와서 좀 기선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최원태, 임창규죠? 그렇죠. 네. 첫 단추를 어떻게 좀 잘 꿰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순철 의원도 이제 중계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중계하시죠? 네, 어디 가십니까? 저는 수요일, 화요일은 정우영 부장님도 하시면 되겠고 아, 예. 네. 기자님 언제 취재 오시죠? 저는 수요일에 갑니다. 그럼 수요일에 우리 이렇게 만나겠네요. 수요일에 3시 네, 잠실에서. 같이 중계하는 거 기쁘시죠? 예. 아 너무 언짢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뭘또 봐봐 이렇게 변하냐?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쩌나한다고. 언짢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섭섭한데. 네. 아무튼 우리 수요일에 잠실에서 이게 사람이요 네.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표현하고 그러면 또 이준혁 캐스터가 또 살짝 또 저를 또 건방을 때문에 저를 또 디스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되는 상위권 이 시리즈.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중계하고요. 이순철 의원은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김하진 기자의 기사도 수요일에 수요일에. 많이 봐주시고 네 저희 오프대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